깊은 밤, 도연그룹 본사 20층 강당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제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어 선 채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곧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아, 67세의 저, 한승우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여전히 그 애절한 선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급하게 달려온 박영호 비서실장이 제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누가 저 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당황한 채 강당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여학생이 혼자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 곡이 바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딸이 아버지를 위해 작곡했던 그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악 한 곡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제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 굴지의 대기업 도현그룹을 이끌고 있는 한승우입니다. 67세인 저는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얼음 회장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하지만 제 차가운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는 소중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한소영이었죠. 15살의 소영이는 저를 무척 사랑했고, 바이올린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직접 작곡한 곡을 즐겨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물론이고 경찰서,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소영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제가 음악을 멀리하게 되었고 따뜻했던 성격도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집에 있던 피아노도 창고에 처박아 버리고 소영이가 연주하던 바이올린도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곡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30년 만에 그 곡이 다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것도 제 회사 강당에서 말입니다. 저는 비서실장 박영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강당에서는 그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소영이가 연주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영호야, 저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호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30년 넘게 모셔온 측근이었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당에 불이 꺼지고 바이올린 소리도 멈췄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용히 강당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바이올린 선율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딸 소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아, 너냐? 정말 너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딸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소영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들어보세요. 꿈속의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강당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여학생은 이지은이라는 21살 음대생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는 그 학생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 강당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몰래 연습을 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다니는 음악대학의 연습실은 늘 북적거렸고 가난한 교환학생인 지은이에게는 개인 연습실을 빌릴 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은이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이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편의점 새벽 알바, 점심시간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과외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원룸은 지하에 있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버텨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지은이는 매일 밤 작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 이미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이미란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까지도 어머니는 건강했고 지은이의 음악 공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지은이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지은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많이 잃었어. 어머니가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많은 걸 잊어버렸단다. 하지만 이 곡만은 절대 잊을 수 없어.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바이올린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한 곡을 연주할 때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 곡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 곡이었는데 제목을 모르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곡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곡을 들으면 우리를 알아볼 거야. 지은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곡을 연주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자주 연주했죠. 그 곡을 연주하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최근 들어 지은이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학비는 올랐고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는 음악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재능이니까요. 지은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꼭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좋은 바이올린도 없고 개인 레슨을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몰래 도현그룹 본사 강당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도현그룹 본사는 지은이가 다니는 대학교와 가까웠고 밤늦은 시간에는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지은이는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강당에서 연주하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음향도 훌륭했고
마치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식으로 이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겠죠? 지은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도 지은이는 평소처럼 강당에서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람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급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지은이는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지? 지은이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이를 바라보며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어젯밤 그 바이올린 선율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영호야, 어제 그 학생에 대해 알아봤나? 저는 비서실장 박영호를 부르자마자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조사해봤습니다. 박영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21살 학생입니다. 서울음대 바이올린과 2학년이고 교환학생 신분이네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이지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네요. 박영호의 말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잃었다는 것이 왠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미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년 40세였다고 하네요. 이미란. 저는 그 이름을 되뇌어봤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영호는 30년 넘게 저를 모셔온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원래 제 아버지 시절부터 도연그룹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특히 소영이가 실종된 후 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학생이 연주한 곡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 곡이 소영이가 작곡한 곡과 똑같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영호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영호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도 소영이가 작곡한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종종 아버지 회사에 놀러와서 임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학생이 그 곡을 알고 있을까요? 그게 내가 궁금한 거야. 소영이가 직접 작곡한 곡인데 악보를 남겨둔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은 정말 뛰어났죠. 10살 때부터 개인 교습을 받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는 이미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건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특별했던 곡이 바로 어젯밤 들었던 그 곡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곡이었거든요. 아빠, 이 곡은 아빠만을 위한 곡이에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뭐냐? 제가 물었을 때 소영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곡이에요. 그 후로 소영이는 틈날 때마다 그 곡을 연주해줬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항상 그 곡을 들려주며 위로해줬죠. 소영이는 정말 효녀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들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정이었지만, 저는 딸인 소영이를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소영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항상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학교에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다가 늦는 줄 알았지만, 밤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소영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장님,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곡이 다시 나타났어. 그것도 소영이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 연주하고 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아니야. 그 곡은 소영이가 직접 만든 곡이야. 악보도 남겨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겠어? 박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학생을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그 곡을 알게 되었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궁금증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그 학생이 연주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박영호에게 은밀히 조사를 시켜보니 이지은이라는 학생이 거의 매일 밤 늦은 시간에 강당을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박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거든. 저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조용히 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시나 강당에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 선율이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대 위에 선 여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연주하고 있는 곡이 바로 소영이의 아버지를 위한 곡이었던 것입니다. 한음 모두 완벽했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직접 가르쳐 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단 한 사람, 소영이만 알고 있던 곡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영이가 연주할 때와 똑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움, 애틋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곡이 끝나자 지은이가 잠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해. 지은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도 그랬거든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 곡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는데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가 이 곡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은이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소영이의 곡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은이가 바이올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직접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은이가 강당을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이 생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박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이지은의 어머니 이미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라.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과거 이력이야. 특히 30년 전쯤의 행적을 알아봐.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이력도 찾아봐.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이미란이라는 여자에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은이의 연주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호가 급하게 제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미란이라는 여자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봤는데 이상하게도 30년 전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치 3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출생 기록이나 가족 관계, 학력 등이 일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출생 신고는 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인위적으로 감춰진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30년 전부터는 어떤 기록이 있나? 서울 외곽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심각한 기억상실증이었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이미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라서 쉽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어. 회장님,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날 오후, 저는 박영호와 함께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란을 치료했던 의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다행히 당시 간호사장이었던 분이 아직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미란이라는 환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물론 기억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거든요. 간호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심각한 기억상실증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서 이미란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임시로 지어준 거였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란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이름은 뭔가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였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간호사장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만 뭔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이올린을 무척 잘 다뤘거든요. 기억은 다 잃었는데 음악적 재능만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미란이 바로, 혹시 그때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1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5살. 소영이가 실종되었을 때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미란이라는 여자가 30년 전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이가 소영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박영호도 제 심정을 이해하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이미란이라는 분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연관이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진 그날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학교에 간다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영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녁에 봬요. 그것이 소영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연습하는 줄 알았습니다. 소영이는 워낙 연습벌레였거든요. 하지만 밤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연락해보니 소영이는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소영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소영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영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영호는 그때부터 저와 함께 소영이를 찾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소영이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란이 바로 소영이었던 건 아닐까요? 영호야, 이미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지은이를 언제 낳았는지 모든 걸 알아봐. 네, 회장님. 그런데 하나 더 조사해 볼 게 있습니다. 뭔데? 이지은 양의 DNA 검사 말입니다. 박영호의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DNA 검사라면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겠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지은이가 제 혈육이라면, 그리고 이미란이 정말 소영이었다면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지은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를 통해 지은이의 일정을 파악해봤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강당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는데 대학가 특성상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은이의 옆모습이 젊은 시절 소영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 라인까지 마치 소영이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마다 소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소영이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지은이를 관찰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도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시간쯤 지켜보니 지은이의 일상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다리가 아픈지 가끔 몸을 바꿔가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소영이와 똑같았거든요.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지은이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계속 지은이를 관찰했습니다. 손동작, 걸음걸이, 심지어 머리를 넘기는 습관까지 모든 게 소영이와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드시겠어요? 포장해 드릴까요?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커피를 마시며 계속 지은이를 지켜봤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바이올린 연주하는 동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목을 돌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학생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이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는데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은이는 대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더니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가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연그룹 본사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강당에서 연습하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회사로 가서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강당에 들어간 후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지은이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오늘도 그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아버지를 위한 곡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은이의 연주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슬프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플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엄마가 숨기신 비밀이 뭔지 알고 싶어요. 왜 과거 얘기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 아빠는 누구일까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도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왠지 누군가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지은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연습을 마치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박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DNA 검사를 준비해라. 네, 회장님.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 지은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지은이가 제 손녀라면 저는 30년 동안 무엇을 해온 걸까요? 딸과 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왜 진작 찾아주지 못했냐고 화내지는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지은이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정말 제 혈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지은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일주일 후, 박영호가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박영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이지은 양은 분명히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딸이 바로 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미란이 정말... 네, 맞습니다. 이미란이 바로 소영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소영이가 그동안 기억을 잃은 채 이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회장님, 박영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란, 즉 소영양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요. 소영양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병원 기록에 따르면 소영양은 마지막 몇 달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른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이가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니. 그럼 소영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박영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뭔가? 소영양이 지은 양에게 그 바이올린 곡을 가르쳐 준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영양은 지은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 언젠가 내 할아버지가 널 찾아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영아, 저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딸을 찾지 못한 사이 딸은 저를 그리워하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박영호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회장님, 이미란이 남긴 유품 중에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 네. 지은 양이 보관하고 있는데 지은 양은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읽으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편지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편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은 양과 직접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지은이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저녁, 비서실장이 급하게 제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이지은 양이 회사로 왔습니다. 뭐라고? 로비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걸까요? 저는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인데요. 지은이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서 몰래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라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신상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은이가 눈치챈 것입니다. 혹시 회장님이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영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그 곡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 딸이 작곡한 곡입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의 딸이요? 네. 30년 전에 사라진 제 딸 말입니다. 지은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럼 혹시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임이라는 제 딸 소영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지은이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너는 내 손녀란다. 지은이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진작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도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 정말이란다.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가족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았다면 소영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은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의 거실에 앉은 지은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소영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소영이의 성장 앨범이었죠. 지은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의 소영이와 지금의 지은이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인가요? 지은이가 어린 소영이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가정용 캠코더로 찍어둔 소중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15살의 소영이가 바로 그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곡이었죠. 지은이는 그 영상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똑같은 곡이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곡이 바로 이 곡이었구나. 저는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어떻게 이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30년 동안 만날 수 없었는지 말입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줬습니다. 그럼 엄마는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마지막에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단다. 저는 병원에서 알아낸 사실을 지은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그 곡을 가르쳐 준 것도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어.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 곡을 연주하면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까지 저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지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예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꼭 필요할 때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구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영이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지은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편지에는 소영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 무엇보다 지은이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와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는 정말 기뻐.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야. 비록 엄마는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은이와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소영이의 마지막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소영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지은이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편지에서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건 운명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은이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은이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객실을 내어줬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으로 따뜻하고 넓은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지은이가 겪었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음악 공부도 계속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줄게.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하게 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지금까지 겪은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지은이의 마음을 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소영이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와 지은이는 함께 소영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에 있는 소박한 묘비였습니다. 이미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마주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영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때 갑자기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니? 엄마가 나타나서 저에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뭘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더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더 숨겨진 비밀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이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 안을 뒤지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가 바이올린 케이스 밑바닥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소영이의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 저는 그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주소였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니다. 처음 보는 주소야. 저희는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와 지은이는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작은 시골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 마을의 한 구석에 낡은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이미란을 아시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이미란, 그 아이를 아시는군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저희는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차를 대접하시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미란, 그 아이는 제가 돌봐준 아이예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봐드렸다고요? 네. 30년 전 그 아이가 기억을 잃고 이 마을에 왔어요. 저희 마을 뒷산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기억도 잃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돌봐드렸죠. 그럼 소영이가 여기서 살았던 건가요? 네. 5년 정도 여기서 살았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울로 보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소영이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이었나요? 만약 나중에 아버지나 가족이 찾아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영이가 어렸을 때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소영이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이전에 본 것과 달랐습니다. 더욱 또렷하고 정확한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잃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더 놀랐습니다.
저를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을 잃자 계획이 틀어졌고 저를 버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이가 납치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를 통해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납치한 사람은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납치당했던 것, 그리고 범인이 제 주변 사람이라는 것. 그때 갑자기 지은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가 상자 밑바닥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영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르는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영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를 데려간 사람들입니다. 박영호가 주동자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신뢰해온 박영호가 제 딸을 납치한 범인이었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영이를 찾는 수사가 진전이 없었는지, 왜 단서들이 계속 사라졌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내부에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곧 돌아가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구나. 지은이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소영이의 복수를 해줄 때가 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와 소영이를 속여온 박영호를 반드시 처벌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진실이었기에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먼저 저는 도연그룹의 법무팀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들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박영호가 모르게 외부 법무법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소영이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증거를 검토한 후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납치, 감금,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박영호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한 부분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또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박영호의 지난 30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영호는 자신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소영이 실종 이후에 형성된 재산들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호는 소영이를 이용해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영이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저와 소영이 모두 위험에 처했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박영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충실한 부하인 척 연기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었습니다. 박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박영호 씨, 한소영 납치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박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네. 그 한마디에 박영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박영호는 소영이 실종 당일 소영이를 속여서 외딴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과 함께 소영이를 감금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소영이를 이용해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저희 재산 상당 부분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금 과정에서 소영이가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박영호는 소영이를 산골 마을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 옆에서 충실한 부하 행세를 하며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뒷거래를 해왔던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측근이 회장의 딸을 납치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박영호의 죄상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소영이가 기억을 잃은 채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혼자서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납치, 감금, 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박영호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박영호가 30년간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백억 원의 재산이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어 중형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의 범죄였지만 살인과 관련된 중대범죄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지은이와 함께 소영이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다. 저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했단다. 그날부터 저와 지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정식으로 저희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교수들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바이올린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은이는 소영이의 아버지를 위한 곡을 정식 무대에서 연주했습니다. 도현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음악회에서였습니다. 그날 객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은이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영이의 혼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지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박영호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가 훔친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음악도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당당한 도현그룹의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지은이는 저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해 줍니다. 소영이의 아버지를 위한 곡을 말입니다. 그 선율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소영이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복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정말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 말입니다. 소영이의 곡이 저와 지은이를 만나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지은이와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못다 한 꿈을 지은이를 통해 이루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